안녕하세요. 이번에 베터플릭스에서 만성위장관 증상 환자 진단 접근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송우진입니다. 이번 만성위장관 질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로 만성위장관 질환이 어떠한 병인론으로 생기는지, 또한 진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적 방법에 대한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의에서 맨 처음에 알아보고 좀 중요한 것은 증상은 비록 위장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위장관 자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질병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것에 대한 그 GI 원발이 아닌 질병에 대한 것에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주제를 함께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순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토대로 보통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만성위장관 질환이란 증상이 체중 감소, 구토, 설사처럼 굉장히 여러 비특이적 증상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엔테로패시, 위장관 증상은 주로 위장관에만 병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무 장기의 병변도 없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정말로 만성위장관 질환이 맞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만성위장관 증상 또는 급성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배제해야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맨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이 급성이냐 만성이냐, 진짜로 만성이 맞냐는 것입니다. 만성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보통 이와 관계된 임상 증상이 최소 3주 정도는 이어져야 보통 만성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급성 위장관 증상, 그래서 급성 설사, 급성 구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료를 바꿔서 또는 스트레스성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셀프 리미팅하거나 대증치료, 간단한 대증치료만으로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만약에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만성적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철저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인펙션, 이것이 위장관에 국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테믹하게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에서 범백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성 질환이 감염되어 있으면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키면서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어린 개에서 GRDA 감염이 있을 때는 위장관에 좀 특이적인 그런 증상을 나타내면서 감염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감염성 원인이 있지 않는지를 철저히 평가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시그널먼트나 또는 키트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특히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중에서 익스트라 GI 또는 익스트라 인테스티널 원인을 평가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들어서 나이가 노령인 개에서 아조테미아가 심하게 있어서 유레아, 비유연이 높을 때에도 위점막, 장점막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만성적인 위장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고, 또한 급성 간염,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있는 환자에서도 심한 위장관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췌장염도 만성 췌장염이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장관에만 국화된 것이 아니라, 즉 장, 소장, 대장, 위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의 문제 때문에 그 임상 증상이 비특이적인 것 중 하나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를 평가해야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 스크리닝이나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편입니다. 또한 초음파를 통해서 주로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obstructive하거나 또는 국소적으로 꽤 큰 메스가 있거나 또는 이물 같은 것이 막혀 있는 그러한 양상일 때도 위장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식탐이 과한 게 유발을 낼 수 있는 약을 먹거나 또는 그러한 호르몬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에서는 특히 이물 같은 걸 주워 먹으면서 보호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어느 정도 속을 늘 불편하게 하고 있다가 밥을 안 먹거나 위장관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셜 옵스트럭티브한 이물이 있을 때는 특히나 어느 정도 증상이 몇 주 이상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뒤에서 이어서 볼 크로닉 엔테로패시, 즉 만성 장염, 만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실제로 아닌 것을 의미하는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즉 실제로 3주 이상 이어지면서 감염을 최대한 배제하고, 또한 다른 장기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또한 다른 호르몬 문제가 없는 선에서, 특히 메스나 아니면 이물이 없는 상태일 때 저는 이제 크로닉 엔테로패시라고 칭하고, 그때가 의심될 때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로닉 엔테로패시라고 한다면 질병을 표현하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 뭐 푸드에 리스폰시브하다 또는 이뮤노 서프레시브에 리스폰시브하다처럼 여러 용어들이 있는 이러한 크로닉 엔테로패시의 용어도 있고, 또는 우리가 프로틴 루징 엔테로패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단백 소실성 장염이죠. 또한 림포사이틱 플라즈마사이틱 엔테라이티스 LP라고 해서 림프가 주로 침윤되어 있는 양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IBD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LP랑 같은 급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통일을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즉 크로닉 엔테로패시를 앞으로 다룰 텐데, 이러한 크로닉 엔테로패시로 칭하기 위해서는 GI에 국한되어 있는 질병이어야 합니다. 즉 GI 이외의 다른 질병이 있어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라면 저는 크로닉 엔테로패시라고 부르겠고, 이때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IBD라고도 부르는 면역과 관련된 증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만성적인 장염이 특별히 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라면 이때는 면역 체계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5가지 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responsive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즉 어디에 반응이 있다. 즉 그 해당 치료의 반응이 좋아서 증상이 개선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food responsive 하다라는 뜻은 사료에 반응이 있다. 즉 사료를 교체했을 때, 특히 대부분 이랬을 때는 가수분해 사료겠죠. 이런 사료를 교체했을 때 반응이 좋은 만성 장염 자체를 FR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생제를 투여했더니 반응이 좋다. 이거는 안티바이오틱에 반응한다라고 해서 ARE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줬더니 반응이 있다. 근데 여기는 소염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줬을 때 여기에 반응이 있는 장염을 PDS 리스폰시브한 장염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면역 억제제에 반응이 있는 장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이 4가지가 모두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사료만 바꿔도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증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면역 억제제를 강하게 써야 할 정도로 강한 면역매개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늘 항상 특히 고양이에서는 그렇지만 이 위장관 쪽에 악성세포가 침윤되어 있는, 특히 림프종, 알리멘털 림포마가 있는 경우도 크로닉 엔테로패시 중에서 독특한 종양성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4가지는 양상이 어떤가요? 위에 있는 4가지는 치료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치료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일단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장염이긴 하나 어떠한 것의 치료가 충분히 되는지에 따라서 이 4가지로 이름을 붙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프로틴 루징 엔테로패시는요, 치료 반응에 따라서 영향을 준 것이 이름이 아닙니다. PLE는 엔테로패시니까 그러면 프로틴이 없어진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알부민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알부민, 특히 프로테인의 소실이 있는 원인이 바로 장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PL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LE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병 이름을 진단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프로틴이 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크로닉 엔테로패시 질병 중에서도 이 병변이 어떻게 보면 다 염증성 병일 텐데요. 림포마를 제외하고 위에 있는 염증성 병변 중에서 만약에 그 염증 병변이 어느 정도 강해서 알부민까지 빠져나갈 정도, 즉 혈청 안에 있는 알부민이 줄어들 정도라면 PLE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PLE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토를 자주 하는 고양이가 있는데 사료만 바꿨더니 나아지더라. 이렇게 푸드 리스폰시브한 엔테로패시의 경우에는 그 병변 자체가 심각하진 않아서, 물론 환자가 지속적인 구토를 하니까 삶의 질은 떨어지겠지만 심각하진 않아서 그것 자체로 알부민까지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PLE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특히 그렇지만 좀 염증이 심한 요 아래 단계에 있는 것 같은 면역과 관련된 염증이라면 PLE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인펙션일 때는 최대한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펙션이 굉장히 심하다, 즉 중증의 만성 기생충 감염이 있는 상태면 그때에도 염증을 많이 일으키면서 프로틴 루징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틴 루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림포마, 즉 악성 종양이 있음으로 해서도 종양 때문에 장의 염증이 심해지면서 거기로 프로틴 루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즉 이 프로틴 루징이란 뜻은
바로 인펙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면역적과 관련된 염증일 수도 있고 또는 종양일 수도 있고 이러한 병변이 즉 장에 있는 어떠한 병변이 알부민을 배출시키는 알부민을 혈청에서 줄어들 수 있는 정도라면 다 PL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PL이라는 병변은 뭔가 감염, 종양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장의 병변이 심한 상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부르는 병 이름이겠네요. 근데 밑에 있는 LP 보통 림포사이틱 플라즈마사이틱 엔테라이티스는 결국 림프 계열이 주로 장에 많이 침윤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조직검사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직검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염증세포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양세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조직검사를 했을 때 LP가 나왔다는 것은요. 특히 조직검사도 뒤에 우리가 오늘 동안 많이 다룰 텐데요. 장에서 생검을 하든 아니면 전층 바이옵시를 하든 이럴 때 LP가 나왔다는 것은 종양이 아니다. 종양세포가 안 보였다. 이 정도의 수준이지 여기에서 LP가 나왔다고 해서 다 면역억제제를 써야 되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어느 염증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 LP가 나올 것이고 심지어 만성적인 기생충 감염이 있을 때에도 L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악성세포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PL이나 LP 같은 이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알부민이 떨어져 있는 상태 또한 조직학적으로 검사까지 했을 때 그 외에 뉴트로필이 잘 보이지 않고 악성세포가 잘 보이지 않고 이러한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치료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림포마만 제외한 위에 네 가지를 다 IBD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IBD, 즉 면역과 관련된 장질환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모두가 심각한 정도도 아니고 모두가 면역억제제를 강하게 써야 할 만한 상태도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크로닉 엔테로패티, 다른 익스트라 GI 커스가 배제된 상태에서 또한 급성이 아니라 실제로 만성인 상태에서 인펙션이 최대한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면역쪽과 관련된 것이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장의 점막 상태에 대한 정상적인 형태를 보겠습니다. 장은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뮤코사층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공간이 바로 내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은 여기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쪽에는 또 여기 뮤코사가 있겠죠. 그래서 뮤코사, 서브뮤코사, 그다음에 점막의 밑층, 그다음에 근육층이 있고 마지막에 바깥층이 얇게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점막층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요. 점막층은 상피도 있고 고유판, 라미나 그로피아라고 부르는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점막 근육판 이렇게 두꺼운 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서브 뮤코사층도 있고요. 여기는 근육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층이 우리는 조직 검사를 할 때 요거 네 가지 층을 모두 다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초음파를 볼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을 한 상태에서 충분히 금식을 한 상태에서 본다면 요 내강이 즉 다물어져 있는 상태겠죠. 안에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 층을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톨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흰선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 없어서 다물어져 있는, 찌부되어 있는 그러한 내강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요 흰색 가운데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두꺼운 검은색이 바로 여기 무코사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얇은 흰색이 서브 무코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또 진한 색이 근육층. 맨 마지막에 흰색층이 장막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상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특별히 두꺼워져 있지 않으면서 이 정도 형태로 보이면 우리는 장이 괜찮아 보인다. 왜? 결국 장의 두께와 형태가 초음파적으로 잘 유지되어 보이면 장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음파는 결국 이 두께 정도만 색깔로 표현한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장에 있는 병변이 굉장히 심각하다면 이 초음파상으로도 티가 날 수 있겠지만 초음파에서 장 두께가 여기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장 안에 실제로 여기 염증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정상적으로 여기 병변에서 왜 여기 있는 뮤코사층 또는 여기 있는 장층의 만성적인 염증이 면역과 관련된 상태로 생길까입니다. 저희도 여기는 지금 이 병리학적인 것을 바로 크로닉 엔테로패시일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감염 아니면 뭐 비유연이 너무 높아서 장이 위장관이 좀 헐었어요. 이로션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면역 쪽과 관련되어 있을 때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결국 장은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것들은 거의 우리가 먹었던 음식일 텐데요. 여기서 결국 보통 면역 체계는 셀프와 넌 셀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셀프인 것을 공격하면 안 되고 넌 셀프 중에서도 근데 뭐 독특한 여기서는 사실 장에서는 지나가는 것들은 거의 다 넌 셀프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맨날 다양한 음식들이 지나가고 뭐 이러할 텐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공격하면 안 되겠죠. 또한 여기는 정상적으로도 유산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있는데 그 균을 보고 공격을 해도 안 되겠죠. 그럼 마치 균은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셀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셀프와 다름없는 정도로 매일 공생하는 균들인데 그 균의 면역체계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어떻게 보면 독성이 있는 또는 그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면 장의 면역체계는 또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것이 다른 면역체계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를 띠고 있는 것이 여기 장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히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과도하게 면역체계가 생기는 것, 즉 또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그 위험하지 않은 음식물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이 생기는 것, 즉 면역 조절을 하는 능력에 불균형이 생겨서 좀 더 과한 염증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기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면역 체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 T세포인데요. 이 T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사이토톡식한 것은 바로 공격을 위주로 하는 세포이고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건 그 염증을 좀 낮추는 데 기여하는 세포입니다. 이 둘은 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 사이토톡식한 게 너무 과하게 올라오거나 레귤레이터리, 즉 조절하는 것이 너무 낮아지면 이렇게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처럼 면역이 과도하게 올라올 때는 조절 T세포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생각하면 조절 T세포가 너무 과하게 올라와서 공격해야 될 대상을 잘 공격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게 종양이겠습니다. 그래서 종양 환자의 종양에 있는 메스 안에서 보면 이 조절 T세포가 너무 과하게 발현된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한 면역매개 질환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계단을 딱 넘는다. 즉 질병이 온셋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환경, 시기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역과 관련된 과민한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기전입니다. 그런데 악성세포, 주로 림프종이겠죠. 악성 림프구 세포가 침윤돼 있다, 장벽에. 그럴 때는 우리가 림포마라고 이야기하고 만성 장염 중에서도 보통 림포마는 만성 장염과는 좀 구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만성 장염은 주로 면역과 관련된 것이니까. 근데 이것도 항상 엘리멘털 림포마는 같이 넣어서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고양이에서 종종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팁들도 뒤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보통 정상적인 고양이에서 장 소견인데요. 왼쪽처럼 무스쿨라리스층이 좀 더 두꺼워 보이죠. 이러면 전체 층도 두꺼워져 있겠죠. 이러면 뭔가 비정상유정이다. 또한 초음파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근육층이 두꺼워졌을 때는 주로 악성세포, 림프종인 세포가 찼을 확률이 좀 높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보고도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적 접근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크로닉 엔테로패시의 진단 접근법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요. 맨 처음에 이것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염증, 즉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크로닉 엔테로패시의 DDX로 들어오기에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단 1, 2, 3번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크리닝 해본 것이죠. 첫 번째는 최근 환경이 급격히 변한 양상이 있는지, 또 하나는 임상 증상의 지속 기간이 혹시 3주는 안 된 게 아닌지, 즉 좀 오래가는 급성형 또는 대증 치료만 되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가능성은 아닌지, 또 평상시에 구충제는 잘 투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생충 감염 같은 것이 꽤 구제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있어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문진하고 신체 검사를 해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것도 만성적이기도 하다, 뭐 이러한다면 특히 non-GI 질환, 즉 GI 질환에만 문제가 있어서 위장관에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위장관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 때문에 위장관 증상이 2차적으로 생기지는 않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보통 전반적인 혈청 화학 검사와 요검사 등의 스크리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췌장염이 아닌지 평가하는 것도 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검사도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도 지속적인 위장관 증상, 특히 구토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스크리닝 평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크리닝 검사상 뭔가 임상 증상을, 특히 위장관 임상 증상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개선이 되는지 모니터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인펙셔스한 것을 충분히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뭐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위장관 증상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병원성에 대한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시도,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 약을 이틀 정도 먹여본다, 이런 것처럼 치료적인 시도까지만 진행해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 환자는 뭐 GI, 그러니까 GI 질환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또는 거기에다가 엘리멘털 림포마 이 정도까지만 얹어서 저는 GI에 국한된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non-GI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질환 때문에 구토설사, 체중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추측되는 것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고 또한 치료적 시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실제로 위장관 증상 같다. 그래서 소장이나 대장에 병변이 있음으로 해서 이 환자가 이런 임상증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GI 질병이 의심될 때는 실험실적 검사로 이와 같은 추가적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GI 패널 검사입니다. GI 패널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 자주 의뢰를 하시게 되죠. 근데 GI 패널을 의뢰할 때는 보통 코발라민, 폴레이트, 뭐 PLI, TLI 이 정도를 일반적으로 의뢰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해석법도 명확히 알아야 만성 장질환에 대한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진단과 함께.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과 원리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발라민과 폴레이트는요. DNA 합성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비타민인데 얘네들은 소장에서만 흡수되는 특징이 있네요. 특히 코발라민이 굉장히 좀 유용한데요. 마커로서. 코발라민은 소장 뒷부분에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소장 뒷부분에서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발라민을 이제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만약 코발라민이 낮다라고 할 때는요. 코발라민이 제대로 그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았던 것을 우선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것 중에 즉 12지장의 초반부,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물이 넘어오자마자 여기 초반부에서는 췌장액이 같이 섞이죠. 그 다음번에 같이 쭉 내려오다가 소장의 아래쪽에서 코발라민을 흡수하는 리셉터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코발라민이 여기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인트린식 팩터라는 것과 결합한 형태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 인트린식 팩터는 췌장에서만 분비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트린식 팩터가 분비되지 않는 질환이 함께 걸린 경우라면 이 환자도 코발라민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살펴보자면 만약에 코발라민이 혈중에 낮다. GI 패널을 의뢰했는데 코발라민이 혈중에 낮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코발라민을 흡수하는 소장 부위에 병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병변은요, 뭔진 모릅니다. 그 병변이 염증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크로닉 엔테로패시라서 거기에 때문에 생긴 염증일 수도 있고 또는 종양일 수도 있고 림포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음파만 봤어도 바로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아데노카시노마 같은 종양일 수도 있고 또는 기생충 감염일 수도 있고 심한 세균성 장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소장에 코발라민을 흡수하는 위치에 병변이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 할 뿐이지 코발라민이 낮다고 해서 역시 이 환자는 면역매개성 장이야, 뭐 IBD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 단계를 철저히 거쳐서 평가를 했다면 당연히 뭔가 면역 쪽과 관련된 병변이
소장이 있다라고 더 추측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만 낮은 정보를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그쪽 병변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로닉 엔테로패시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감염성 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트린식 팩터와 붙어야만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트린식 팩터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외분비 췌장 부전입니다. 췌장 기능 부전, 즉 EPI인데요. EPI가 있을 때는 인트린식 팩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코발라민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EPI가 발생하는 기전은 약간 다르죠. 췌장에서 외분비 췌장의 주요 기능을 하는 것은 아시나셀인데요. 그 아시나셀에서 효소가 나올 때 이 아시나셀 자체가 원인을 특별히 모르지만 그것이 막 위축이 돼서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질병이 개에서 주로 생기는 EPI라면 고양이에서 생기는 주로 EPI는 아시나셀이 지속적으로 염증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췌장염이죠. 췌장염이 만성적으로 이어진 만성 췌장염이 꽤 심하고 오랫동안 이어져서 아시나셀이 다 염증화가 되고 그 염증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파이브로시스가 되고 이러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시나셀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고양이에서는 EPI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양이와 개에서 주로 생기는 기전인데요. 개에서는 EPI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도 주로 생기고 그다음에 밥은 잘 먹는데 굉장히 말라가고 또한 자기의 분변을 먹고, 왜냐하면 지방 소화가 잘 안 됐으니까 이럴 때 EPI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개가 어떻게 보면 드물게 정도 있는데요. 흔하지 않게. 고양이 EPI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췌장염이 오랫동안 이어진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그러한 기전을 주로 띠기 때문에 고양이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자, 폴레이트는요. 이 소장에서 주로 상부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폴레이트가 낮다는 의미는요. 그 폴레이트를 흡수하고 있는 그 소장 위치에 무언가 병변이 있다. 그 정도 의미이지 이 병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감염과 다른 증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배제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코발라민과 폴레이트가 낮은 원인이 어떻게 보면 면역적과 관련된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엽산이 폴레이트가 많을 때는 보통 유산균 불균형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만 생각하고요. 특별히 다른 의미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중증 질환의 DDX는 잘 없는 편입니다. 코발라민과 폴레이트는 결국 중요한 것은 낮더라도 어쨌든 낮으면 이것은 많이 위장관 증상이 더 악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발라민과 폴레이트가 흡수가 되지 않을 만큼 그쪽 부위에 병변이 있다면 일단은 장염이 좀 심한 상태인 것이고, 근데 장 상피세포는 굉장히 재생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DNA 합성을 할 때 굉장히 원활히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곳이 사실 골수와 장 상피세포인데 이 중 하나인 장 상피세포에 코발라민 폴레이트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흡수하기도 어려운 상태니까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적절한 보충이 충분히 필요하고 특히 코발라민은 다음과 같은 상태로 매주 한 4주에서 6주 동안 어떻게 보면 SC 주사로 투여하는 것,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코발라민과 폴레이트가 정상이라고 해서 크로닉 엔테로패시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크로닉 엔테로패시는 장 전반적으로 병변이 어디에 있든 환자는 관련된 임상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병변 위치가 코발라민이나 폴레이트를 흡수할 수 있는 데 방해가 되는 위치가 아니라면 당연히 코발라민과 폴레이트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I 패널을 의뢰하고 나서 코발라민이 정상이다라고 해서 얘는 그러면 염증과 관련된 장질환이 아닌가 보다라고 룰아웃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좀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는 결국 보통 경험적으로 코발라민은 늘 어떻게 비경구적으로 보충을 하는데요. 경구적으로 보충을 했을 때도 꽤 잘 올라오더라. 특히 만성 장염이나 EPI 환자에서 경구로 주더라도 베이스라인이 낮은 환자를 기준으로 이 앞에는 경구로 먹였고 뒤에는 주사로 일반적인 용량으로 줬는데 오히려 좀 더 잘 오르는 것 같이도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정상 범위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올라오더라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도 프로스펙티브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설정을 잘 만들어서 그 환자를 다 그룹을 잘 나누어서 나온 결과인데 이걸 봤을 때는 그러면 입으로 먹었을 때는 결국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야만 하는데
아니 입 안에 병변이 있어, 아니 소장 안에 병변이 있어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됐던 환자한테 이것을 경구로만 투여해도 잘 오른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일단 주사를 줘도 되고 경구로 먹여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구로 먹이는 게 훨씬 편하겠죠. 보호자 입장에서도 매주 꼭 병원에 안 와도 되니까요. 하지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물론 디스커션에도 자세히 써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소장의 병변이 있어서 코발라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코발라민의 양이 꽤 많다면 당연히 흡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때는 크로닉 엔테로패스에 대한 치료적 시도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먹일 때는 잘 올라온다. 뭐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GI 질병이 있을 때는요, 인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염증으로 인한 흡수 장애가 있어서 혈중의 인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사람과 개의 염증성 장질환, 그 다음에 고양이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은 충분히 확보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낮다 하더라도 인을 보충해야 될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충을 할 정도로 낮아지는 경우는요, 보통 1.4 mg/dL 이하이면 보통 보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 자체가 1.4 이하로 떨어지면 용혈이 생기기 쉽죠. 왜냐하면 인 자체가 RBC를 보호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보호 성분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용혈이 잘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인이 보충할 정도로 낮아지는 가장 흔한 경우는 첫 번째로는 리피딩 신드롬, 특히 고양이에서 리피도시스가 있을 때 밥을 너무 빨리 먹였다. 이럴 때 주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이아베틱 케토에시도시스, 즉 DKA 환자에서 인슐린을 초반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그럴 때 어쩌면 인슐린이 인을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저인혈증이 이렇게 보충해야 될 정도로, 즉 1.4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나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GI 질병이 있다고 해서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것도 간접적인 진단의 어떻게 보면 진단상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자 중 하나다 이 정도이고, 또한 치료가 잘 된다면 모니터링 지표로 적절히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로만 보면 충분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인이 보충할 정도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인이 정상일 때는 3.5, 4까지 가지만 정상까지 보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지만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 그렇고 인도 그렇고 외부로서 그 평형이 중요한 그러한 물질들은 정상이 될 때까지 올려놓으면 오히려 너무 과도한 개입이 되고요. 너무 나쁜 상태가 아닐 때까지만 고비만 살짝 넘을 수 있을 정도로만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보통 인은 2가 될 때까지만 투여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만성췌장염이 특히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만성장염과 병발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그래서 또 CPL이나 FPL을 측정함으로써 이거 췌장염도 병발하여 있는지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 췌장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리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췌장염이 있다면 좀 더 이 환자가 위장관 증상 예민하게 봐야 되겠다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선에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증상이 보통 췌장염이 어큐트하냐 크로닉하냐는 증상마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급성 췌장염도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구토를 많이 할 테고, 근데 만성 췌장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토를 갑자기 하는 것은 만성 췌장염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 만성 췌장염이 급성화되는 것, 그럴 때, 즉 그것을 어큐트 온 크로닉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도 임상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처음 딱 구토를 지금 10살째 살다가 췌장염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췌장염을 진단받았어요. 그때 PLI 수치가 높았어요 하더라도 그 환자가 순수하게 어큐트 판크레아티스인지 아니면 크로닉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가 어큐트화가 된 것인지는 이 혈액 검사로만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큐트 온 크로닉이냐 아니면 어큐트냐는 이 췌장염의 발생 기전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치료 방법은 대증치료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도 그렇게 예후가 크게 다르다고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구가 돼서 이것이 어큐트온 크로닉이냐 어큐트냐가 또 치료 약물이 좀 달라지거나 또 원벌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더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겠죠. 결론적으로 근데 어큐트냐 아니면 만성이 있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거냐를 구분하는 건 가장 이상적인 건 초음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큐트 상태일 때는 초음파를 봤을 때 췌장이 약간 에코가 낮거나 부어있기만 하거나 정상처럼 보인다면
이제 만성 췌장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색깔이 밝게 보이는 하이퍼 에코이크한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죠. 그러나 역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조직 검사밖에 없겠습니다. 자, 급성 췌장염은 대략적으로만 본다면 트립시노겐이 자가 활성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토 액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췌장염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췌장을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까만 색깔일 때가 많고, 만약에 바이옵시를 해본다면 이렇게 염증 세포가 가득 차 있는 양상이겠죠. 그러나 만성 췌장염은 기전이 좀 다릅니다. 만성 췌장염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만성 췌장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증상이 어큐트하게 나타날 때는 주로 트립신 활성화와 관련이 없는 상태로 다른 원인, 뭐 산화적 손상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치료 방법은 대증 치료를 통해서 췌장이 지금 증상이 과하게 올라와 있는 걸 낮추어줘서 안정화를 꾀한다. 뭐 이 정도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을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밝겠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밝은 이유는 염증이 오래되면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 섬유화가 생기면 점점 비가역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초음파에서 하얗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특히 만약에 크로닉 엔테로패시가 의심된다면 만성 췌장염도 같이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은 늘 도움이 되는데요. 그때는 췌장염을 만약에 PLI 검사를 했을 때 고양이에서 만약에 포지티브한 값이 나왔다면 이것은 췌장염이 실제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네거티브하다고 해서 췌장염을 룰아웃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어려운 측면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PLI,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PLI의 범위에 따라서 PLI를 우리가 스냅으로 하든 아니면 V체크로 하든 이것이 정량화는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정량 범위에 따라서 이때는 급성이다, 이때는 만성이다, 이때는 만성인데 급성처럼 된 거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TLI겠죠. 이것도 우리가 GI 패널로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 TLI의 가장 큰 목적은 EPI를 감별하는 것입니다. EPI 감별의 의의는 일단 EPI가 있다면 소화효소제나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임상 증상이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EPI는요, 만약에 TLI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몇 번 재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쟀을 때는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우 마진에 있으면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정상 범위보다 굉장히 낮다면 EPI를 강력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I는 개에서도 좀 자주 있는 편은 아니지만 고양이에서는 더 드문 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가 GI 패널에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 제일 핵심은 코발라민과 폴레이트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췌장염이 같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PLI, 혹시나 EPI는 아닐까 하는 TLI가 같이 있는 것인데요. PLI나 TLI 같은 경우가 진단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위장관 자체에만 염증이 있는 GI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상이 생긴 거라면 그것을 먼저 처치하면 되겠죠. 근데 코발라민이나 폴레이트가 낮다면 실제로 소장에 코발라민과 폴레이트를 흡수하는 부위에 병변이 있음을 의미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병변이 어떠한 병변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변이 어떤 것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우리가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자가 명백한 임상 증상을 지속해서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다른 지속적인 구토나 체중 감소를 일으킬 만한 것이 다른 장기에서는 나타나 보이지 않고, 그런데 초음파를 봤을 때 장이 약간 두꺼워 보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달라 보이진 않고, 근데 심지어 코발라민과 폴레이트도 정상범위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환자는 실제로 위장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즉 코발라민과 폴레이트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복부 초음파에서 장까지 정상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임상 증상이 명백히 지속적으로 3주 이상의 만성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GI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럴 때는 결국 치료적 시도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을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어쨌든 객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이미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부 초음파는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침습적이지 않고, 특히 가장 유용한 것 중 하나는요, GI 문제가 아닌 상태, 예를 들어서 메스가 있다, 아니면 뭔가 이물이 있어 보인다, 아니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스크리닝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는 장에 이러한 두께적 변화가 의미 있게 있다는 것만 봐더라도 장이 확실히 비정상이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장기를 스크리닝할 수 있으면서 장 쪽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심지어 비침습적입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검사겠죠. 비침습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환자가 늘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볼 때는 어쨌든 보갑도 줄어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굉장히 협조를 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최대한 진정을 하는 것은 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검사를 받느냐 아니면 긴장을 하면서 검사를 받느냐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환자가 집에 가서 증상이 특히 고양이인 경우에는 집에 가서 더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는 검사 복부 초음파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냐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와 고양이가 내원 전에 보통 트라조돌을 먹거나 가바펜틴을 다음과 같은 용량으로 먹으면 꽤 진정에 도움이 되고요. 보통 저는 내원 전에 투여하라고 할 때는 보호자가 출발하기 30분 정도 전, 즉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동물병원에 곧 실려갈 거라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먹이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하게 긴장이 올라와서 헉헉거리고 있는 개한테서 트라조돌을 아무리 먹여도 막 이렇게 자는 경우 잘 없고 이제 진료가 다 끝나야 집에 가서 한참 자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미 병원에 온 상태다 또는 병원에 이것들을 처치하고 왔는데도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하면 부토파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양이 경우에는 그냥 고양이는 부토파놀을 그냥 주고 늘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는 장의 구조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두꺼운 정도를 볼 수도 있고 주변 림프절을 볼 수도 있고 종괴가 있는지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 위주로만 본다면요. 근데 장 자체만, 즉 익스트라 GI 원인을 룰아웃 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 장비이지만 위장관 질병이 뭔가 있을 때 이게 어떠한 위장관 질병이다를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논문에서는 2010년에 따른 JVM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여기는 특히 정상장이 있는 환자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가운데 큰 것이 바로 뮤코자예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조그만 얇은 검은색 층이 바로 근육층인데 여기 보시면 근육층과 뮤코자층이 거의 비슷한 정도죠. 이게 근육층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림포마일 경우가 좀 더 높더라. 즉 만성 장염 자체에서 뭐 면역 억제제 써야 되는 장염 아니면 항생제 써야 되는 장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악성 세포가 침입되어 있는 림포마일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더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은 비록 충분히 쓸 수 있고 확률적으로 이게 좀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환자가 여기가 두껍다고 해서 림포마라고 생각해서 항암제를 줘야겠다고 진단할 수는 전혀 없겠죠. 심지어 정상 고양이에서도 두껍게 측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정상 고양이한테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 환자를 갑자기 항암을 해야 되는 환자로 되기도 어렵고요. 병변 있을 때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도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럴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선 조직검사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검사가 결국에는 만성적인 장염이냐 아니면 환자가 림프종이냐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겠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다시 한번 앞에서 나누었던 분류를 복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크로닉 엔테로패시다라고 하면 이제 크로닉 엔테로패시는 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크로닉 엔테로패시 중에서는 프로틴 루징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조직 검사를 한다면 대부분 LP가 나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프로틴 루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크로닉 엔테로패시 환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 리스폰시브하냐 아니면 항생제를 주는 안티바이오틱의 리스폰시브하냐 PDS 소염 용량의 리스폰시브하냐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줘야만 괜찮아지는 리스폰시브냐 이렇게 네 가지는요. 조직 검사를 하면 다 LP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림포플라스틱, 플라즈마사이틱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엘리멘터리 림포마면 이건 조직 검사 했을 때 종양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 검사의 핵심 목적은요. 실제 LP가 맞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이것이 혹시나 암은 아닌지 즉 림포마는 아닌지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직 검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온 것도 다 위장관에 국한된 질병이 아닌 것은 다 배제한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요. 결국 두 가지겠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복강경을 통해서 할 거냐, 또는 개복해서 할 거냐. 근데 복강경은 사실 복강경과 수술적인 것의 가장 그 차이점은 결국 최소 침습 이냐의 정도이지만 결국 장의 대부분 전층을 바이옵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겠습니다. 결국 내시경으로 내가 직접 보면서 바이옵시 할 거냐, 아니면 전층으로 할 거냐, 그 두 가지인데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초음파, 그러니까 그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병변 부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개복을 하거나 할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장 전체를 바이옵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 전체를 바이옵시 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 층을 보면 근육층까지도 바이옵시를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자, 근데 내시경을 통해서 할 때는요, 보통 여기 있는 근육층까지 가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즉 서브 뮤코사층까지는 어느 정도 가지만 근육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결국 이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 원인은 아마 종양인지 아닌지를 평가해보자 하는 것인데, 이 종양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있어서 이 근육층에 세포가 어느 정도 침윤되어 있냐, 근육층이 어떠하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내시경을 했을 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전층 바이옵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진단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반대의 장단점을 보자면 내시경은요, 점막의 병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이 실제로 병변이 있는 곳을 정확히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전층 바이옵시를 하기 위해서 개복을 했다고 하면 장의 바깥쪽만 보는 것이죠. 장의 바깥쪽만 보면 병변이 어떠한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초음파 쪽으로 뭐 소장의 12장이 어디 부분에 있더라, 뭐 어느 부분에 일리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를 보고 그냥 추측해서 그쪽 부위를 랜덤하게 샘플을 얻는 것입니다. 장의 바깥쪽 면은 그냥 매끈하겠죠. 근데 장 안쪽에 염증이 있는 거죠.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 볼 수 있냐 없냐는 내시경이 볼 수 있고 전층 바이옵시 할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이 장 단점입니다. 내시경의 또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일리움, 그러니까 일리움 쪽에 병변이 있으면 특히 고양이에서도 그렇고 개에서도 그렇고 적용이 굉장히 접근이 어려울 때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지장에 있다면 저희가 위로 들어가서 위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샘플을 얻을 수 있지만 일리움의 병변이 있는 경우는 사실 위내시경으로 접근이 안 되고요, 콜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콜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즉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일리움은 블라인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고양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이 그 일리움 크기까지는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리움으로 접근할 때는 콜론으로 접근해야 된다. 듀오데넘으로 갈 때는 위내시경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또한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샘플을 여러 개 떼도 환자한테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회복도 빠르고요. 근데 전층 바이옵시를 할 때는 전층을 얻으니까 병리학적 진단에 당연히 보다 용이하지만 샘플을 최대한 많이 얻기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전층을 샘플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환자한테 컴플리케이션이 이후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종양이 의심된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고양이 중에서도 엘리멘털 림포마 중에서도 스몰셀 림포마일까봐 검사를 하는 것이죠. 스몰셀 림포마는 뭐 사실 림프종 크기가 그 림프종이라 하더라도 악성 종양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LP랑 구분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FNA를 먼저 시도했다, 림프절이 부어있는 데가 있어서, 아니면 꽤 두꺼워진 장벽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FNA를 진행했더니 중대형 림프가 5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환자는 스몰셀 림포마가 아니라 인터미디에이티드 또는 라지셀 림포마로 쉽게 진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내시경이나 전층 바이옵시까지 필요하지 않고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양이에서 메스가 어딘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FNA를 먼저 해서 림프절을 메스해서 이 환자가 중대형 림프가 50% 이상 있는지, 그래서 완전히 이 환자는 항암으로 가야 되는 환자인지, 크로닉 엔테로패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미리 또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세포 검사만으로는요, 만약에 이 세포가 딸려 나온 걸 봤을 때 스몰셀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IBD는 결국 조직 검사하면 LP로 나올, 즉 면역과 관련된 그런 장염인지 아니면 스몰셀 림포마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 검사는 의뢰를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직 검사 결과에서 LP가 나오면 일단 이 환자는 우리가 방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쪽과 관련된 장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LP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IBD다, 면역 억제를 쓰자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IBD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로는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될 질병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IBD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FRE, ARE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심지어는 굉장히 만성적인 인펙션이 있을 때도 조직 검사상에는 염증 세포는 안 보이고 기생충은 안 보이더라도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다른 스크리닝 검사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LP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우리가 안도할 점은 종양은 아니겠구나, 종양 가능성 낮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특히 내시경 샘플을 의뢰했다면 LP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러나 스몰셀 림포마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자주 받아보게 될 겁니다. 자, 스몰셀 림포마는요, 일단 구조적 변화를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고요. 그다음 모양이 일정한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침입되어 있다. 즉 림포마는 항상, 종양은 항상 그러면 일정한 세포들이 많은 거죠. 염증은 굉장히 다양한 계열의 세포가 많은 거고, 암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계열의 세포만 계속해서 증식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스몰셀 림포마냐 아니면 스몰셀 림포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면역 쪽과 관련돼서 염증 세포가 많은, 염증 세포가 많은 그 장염이냐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면역 쪽과 관련된 질병은 림프가 침입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장염을 저는 면역 쪽과 관련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림프가 침입되어 있죠. 근데 스몰셀 림포마는 하필 고양이에서 자주 걸리는데 장에서도 그때도 림프가 침입되어 있고 하필 림프가 작으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더 구분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 근육층까지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풀 티크니스의 검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늘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진단의 어려움을 느껴지는데요.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좋은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클로날리티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면역화학 염색, 또한 PARR 또는 플로사이토메트리, 이것들은 다 결국은 우리는 클로날리티 검사에 초점을 둡니다. 자, 클로날리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은 한 계열의 세포만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염증성 병과 스몰셀 림포마는 내시경을 통한 샘플링이면 더 그러하겠지만 진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보내는데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LP예요, 스몰셀 림포마예요, 구분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LP 같아요. 근데 스몰셀 림포마는 배제할 수 없겠어요. 라는 대부분의 그러한 답변을 듣게 되죠.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결국 이렇게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해 보는데요. 자, 만약에 염증이라고 한다면요, T셀, B셀이 골고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증이면. 근데 종양이라고 한다면 T든 B든 한 계열의 세포만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로날리티, 단일성이 얼마큼인지 검사하는 어떻게 보면 가정 중 하나죠. 그래서 T셀 마커와 B셀 마커가 있는데, 보통 T셀 마커는 CD3로 거의 다 디텍션이 되는데요. B셀 마커가 이렇게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여기에는 뜨고 여기에는 안 뜨고 뭐 그러한 세포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T셀과 B셀의 마커들을 붙였을 때 만약에 CD3를 면역 염색을 해봤다. 그랬더니 한쪽만 가득 찼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얘는 한 계열의 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종양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스몰셀 림포마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고양이에서도 특히 알리멘트 림포마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T긴 하더라. 그죠? 근데 T 림포마 중에서도 대부분이 스몰셀 림포마더라. 뭐 이러한 보고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뭐 늘 이렇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스몰셀 림포마였는데 장염이 그때 잠깐 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B 림프구도 꽤 섞여 있었어요. T세포가 원래 악성세포가 있었는데. 그러면 마치 두 종류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염증인데 한 계열 세포만
좀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고 이제 그것까지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진단해서 치료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리미테이션으로 그 정도가 있다라고만 알고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그때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자, 클로날 테스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편한 것 중 하나가 PARR입니다. PARR은 우리가 이제 주로 의뢰를 많이 보내시는 그러한 요새 랩들에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죠. 즉 PCR을 통해서 클로날리티를 검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통 이제 저도 특히 개에서 멀티센트리 림포마가 있다 이럴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에서 FNA 하면은 FNA만으로 이제 개에서는 멀티센트리 림포마 진단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샘플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을 세포가 묻어있는 샘플을 그냥 염색까지 다 한 것도 그냥 슬라이드만 제출하면 그럼 거기에서 다 세포들에서 DNA를 추출해서 PCR을 한 다음에 다 PARR을 해주죠. 근데 PARR은 조직 검사랑도 또는 세포학 검사랑도 다 의뢰가 가능하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PCR 방법을 통해서 클로날리티를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도 만약에 선생님들께서도 PARR를 보내보셨다면 뭐 T셀 양성, B셀 음성, T셀이 양성이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결국 그 말은 PCR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T셀이 피크를 쳤다. 근데 B셀은 별로 없었다. 이 말은 한쪽 계열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T셀에 클로날리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T 양성, B 음성 이럴 때는요. 반대로 B 양성, T 음성 이렇게 나오면 이제 B셀에 양성 반응이 있다. 그러니까 양성이 있다는 것은 클로날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개에서는요. 만약에 우리가 슬라이드를 맡겨서 개 림포마일 때 B셀이 떴어요. PARR에서 B가 떴어요. 그러면 B셀 림포마로 진단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고양이에서는 크로스 리니지가 리어레인지먼트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10%까지. 무슨 말이냐면 T셀이 피크 쳤고 B셀이 안 쳤으면 고양이에서 실제 결과는 마치 T 림포마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B 림포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는 T 쪽을 PCR 마커를 붙이고 그죠? 하나는 프라이머로 붙이고 하나는 B 마커를 B 프라이머로 붙였을 텐데 이것이 하다 보면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크로스 리니지 리어레인지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 평가는 추천되지 않아요. 고양이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고양이가 진짜 T인지 B인지 궁금하면 PARR 하면 10% 이상의 확률로 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는 고양이에서는 TB셀이 크게 궁금하진 않죠. 왜냐하면 예후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가 개에서만큼은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PARR를 이때 보내는 이유 중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럴 수 있겠는 걸 받아들여도 클로날리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클로날리티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PARR는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연구를 위해서 샘플을 여러 군데로 보내볼 때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클로날리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B로 클로날리티가 떴는데 고양이는 주로 T가 있는데 굉장히 독특해서 면역 염색까지 했더니 B로 클로날리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염색은 가장 정확한 검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역시 면역 염색 결과를 따라서 얘는 B셀, 그 환자는 B셀 림포마가 맞았던 건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클로날리티는 충분히 PARR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또한 이것은 이제 특수 용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뢰를 해주는 곳들이 의뢰를 받아주는 곳들이 있죠. 그쪽에 특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면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표면 마커를 이용해서 클로날리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는 뭐냐? 클로날리티가 있다고 해서 항상 암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닐 수도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면역 염색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늘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클로날리티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종양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클로날리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종양이다, 림포마였다. 당연히 그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상으로 굉장히 확률 높게 림포마, 즉 인지, 그렇지 않고 면역 쪽에 있는 염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어쨌든 바이옵시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클로날리티 테스트까지는 꼭 해야 되겠죠. 물론 바이옵시를 했을 때 뭐 염증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특히
염증성 병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감염을 최대한 첫 번째 배제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기생충 감염을 배제했거나 치료적 시도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바이옵시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라지셀 림포마가 있다고 하면요. 이것은 세포학 검사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스몰셀 림포마는 결국에는 고양이에서도 치료적인 접근 방법은 가장 심각한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 환자들과 치료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후가 많이 다를 뿐이죠. 근데 이 인터미디에이티드 하거나 라지셀의 림포마가 있는 고양이 환자는 CHOP 프로토콜을 곧바로 가는 것이 예후에 좋은 거죠. 클로람부시를 쓰는 것보다 스몰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환자는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FNA 정도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FNA 접근이 가능하다면 굳이 바이옵시를 하기 전에 이거인지는 먼저 확인해야 되고, 요거 두 개인지는 우리가 크로닉 엔테로패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철저히 먼저 검사를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들이겠죠. 뭐 이것은 어쩔 수 없겠죠. 다른 종양이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적인 접근을 이 방금 진단조 접근에 맞춰서 어떻게 치료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치료적 시도의 맨 첫 번째는 항상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 없애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RD야 또는 기생충에 대한 치료적 시도를 해보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분변에 대해서 도말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다이아리아 PCR을 의뢰한 다음 음성을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감염성 질병들은 급성에 좀 강력한 임상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생충 감염 같은 경우에는 꽤 장기적인 이러한 크로닉한 증상을 3주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기생충에 대한 치료적 시도는 꼭 해보고 진행을 해보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면역 쪽과 관련된 그러한 만성 장염 상태로 봐야 될 텐데요. 이것이 어느 치료적 시도의 반응이 좋은가? 즉, 2번처럼 음식의 반응이 좋은가? 3번처럼 항생제 치료의 반응이 좋은가? 4번처럼 스테로이드까지 줘야 되나? 5번처럼 면역 억제제까지 줘야 되나? 결국 이것은요, 환자가 2번에서부터 5번까지로 넘어가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약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최소한 그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까지 먹지 않고도 괜찮아질 수 있는지, 그 유장한 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앞 단계부터 치료적 시도를 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데요. 물론 이것은 환자의 임상 증상 또는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만약에 가수분해 사료, 보통 노벨한 프로틴이 있는 사료나 또는 가수분해 사료 같은 것을 보통 일주일 정도 급여해서 반응이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아토피 증상의 경우에는요, 보통 수달 이상 음식을 먹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응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보통 위장관 증상으로 질병이 나타날 때는 보통 일주일간 정도면 증상의 호전이 보이는 경우가 꽤 있고, 보통 그래서 한 2, 3주 정도 먹여보면 좋아질 친구들은 거의 좋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 일주일은 먹여보되 조금 좋아지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최대 4주까지도 시도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3, 4주 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수분해 사료만 먹였는데 그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거나 증상 개선이 미비한 경우에는 푸드 리스폰시브 하다라고 이름을 붙이기엔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떨 때는 가수분해 사료로 환자가 만약에 너무 기호성이 떨어진다면 로우팻 다이어트를 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로는 특히나 고양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하게도 아이가 이렇게 가수분해 사료에만 먹더라도 임상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다면 식이 조절을 라이프롱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좀 반응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는 환자가 이것만 바꿔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가수분해 사료를 바꿈과 동시에 항생제에 대한 치료적 시도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생제를 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항생제 먹고 그 환자가 크로닉 엔테로패시가 개선됐다면 그 환자는 인펙션, 즉 감염 상태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감염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도 항생제를 주면 나아지죠. 그러나 저는 이제 크로닉 엔테로패시로 이미 들어왔고
다른 감염성 가능성은 낮다고 본 상태에서 들어온 건데요. 이때 항생제를 줬을 때 환자가 좋아지는 기전은 유산균을 조절하는 겁니다. 즉 환자가 어떻게 보면 장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성 병변이 지속해서 생기는 건데, 그 염증성 병변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특정 균의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특정 균을 컨트롤 해준다는 측면에서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그것이 컨트롤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항생제 투여를 통해서 유산균의 분포를 이전 상태로 돌린다, 아니면 과민한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산균총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잘 듣는 것이요, 메트로니다졸도 투여할 수 있고 아목시실린을 투여할 수도 있고 타일로신을 투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메트로니다졸을 먼저 투여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에서는 퍼스트 초이스를 타일로신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서는 아목시실린도 잘 듣는다, 이러한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를 14일간 진행하는데요. 이것이 잘 개선이 되면 점점 줄여봐서 테이퍼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단약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개선이 있었다, 그래서 얘는 안티바이오틱에 리스폰시브한 엔테로패시라고 이름을 그럼 붙일 수 있을 텐데, 이때는 뭐 증상이 발생하다마다 조금씩 그때마다 항생제 먹으면 바로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일단 정상 유산균을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유산균이 잘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시점이 빈도가 줄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록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어떻게 유산균 제제를 쭉 먹이면서 그러한 추가적인 항생제를 먹여야 될 가능성을 줄여보는 걸 도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3번으로 넘어가는 그 이상부터는 다 기본적으로 가수분해 사료는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수분해 투여 단독에는 반응이 없지만 가수분해 사료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뒤에 나올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나 또는 여기 같이 항생제를 더 적게 먹이거나 더 어떻게 보면 순조롭게 테이퍼링을 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양이라고 적어놓은 건 뭐냐면, 요게 ARE는 고양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서는 ARE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증거가 아직 미비하지만 분명히 아마 경험적으로 선생님들께도 보셨을 때 고양이도 항생제를 먹었을 때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느끼시는 선생님도 꽤 있으시고, 저도 어쨌든 고양이에서도 한번 임상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라면 충분히 시도를 먼저 해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저의 여기 있듯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단 텍스트상이나 여러 문헌상에서는 어쨌든 항생제 반응성 설사가 아니라면, 항생제 반응성 질병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면역 억제제 투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소염 용량의 스테로이드를만 투여해도 꽤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심지어 그것을 더 테이퍼링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내과적인 진료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저가 진료받는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즉 시기 변경이나 항생제 단독 치료에는 반응이 없으면서, 그 다음에 환자가 그렇게 심각한 경우까지는 아니라면, 근데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심각한 장염 질환 환자를 보면 굉장히 뼈만 왕상하고 배만 올라 나와 있는, 그러니까 카케시아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이 복수가 있는 원인이 시비어한 프로티누리아, 그러니까 시비어한 하이포알부미nem이야. 그러니까 PLE가 심한 환자. 그래서 이 PLE가 심해서 복수까지 있고 카케시아도 있고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바로 거의 다 5번 같은 상태로 면역 억제제 투여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 환자 중에서 어쨌든 항생제만으로는 삶의 질을 완전히 컨트롤하기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더라 하는 환자는 이렇게 소염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2주간 투여를 해봅니다. 자, 개에서는 기준으로 0.5 BID 정도고 고양이에서는 1 BID 또는 그 약간 이하, 이 정도는 고양이에서는 소염 용량이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투여한 다음에 환자가 좋아지면요, 결국 점점 테이퍼링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조직 검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 또는 면역 억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환자가 실제로 장 자체에 염증이 있는 상태가 맞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 검사에서 림포사이틱, 플라즈마사이틱 한 것을 확인하고,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엔실러리 테스트를, 그러니까 추가적인 클로나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이 환자가 종양이 아닌 걸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좀 더 뒤에 이어서 평생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먹어야 되는 환자에서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쉽진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앞에서 저는 메트로니다졸을 먹다가 안 되면은 스테로이드로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병용 투여도 해야 되나요? 뭐 예전부터 많이들 그렇게 먹이신 선생님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2010년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 스테로이드가 꼭 필요한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만 잘 먹으면 증상이 나아지지 꼭 메트로니다졸을 같이 먹어야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 즉 스테로이드만 먹는 애나 스테로이드랑 메트로니다졸을 같이 먹는 애나 그냥 치료적 반응은 좋은 게 둘 다 비슷하더라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를 추가할 때는 처음에는 뭐 메트로니다졸을 같이 줬다가 나중에는 테이퍼링이 나가는 과정에서는 메트로니다졸을 단약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임상적 팁으로 저는 여기에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요.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 결국엔 최근에 나온 비교적 신약 성분인 바소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위장관 내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 되는 그러한 약물인데요. 결국 그 바소드가 완벽하게 혼자 그 약만 투여해서 만성적인 장염을 컨트롤하는 경우보다는 결국 필요한 약의 양을 줄이거나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소염 용량의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좋은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점점 줄여나갈 때 바소드 같은 것을 함께 투여하면 꽤 효과적으로 더 스테로이드를 잘 줄이거나 단약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치료에 방금 위에 같은 치료에 다 반응이 적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PLE까지 있다라고 할 때는 곧바로 면역억제 투여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때는 결국 면역억제 투여해야 되는데 이때는 투여 전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고양이요. 왜 그러냐면 고양이에서는 스몰셀 림포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PDS를 면역억제 용량으로 투여가 가능하고요. 개에서는 1BID 기준이 일반적으로 면역억제 용량이고 고양이에서는 그 2배인 2BID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면역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억제제가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줄여나가니까 증상이 더 생긴다.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면역억제제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이제 2차 면역억제제를 투여해 보아야 되겠죠. 2차 면역억제제는 기준은 어쨌든 PDS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PDS를 잘 테이퍼링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약물들이겠죠. 또한 2차 면역억제제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 MAF, 레플로너마이드, 아자티오프린, 클로람부실과 같은 여러 옵션들을 계속 고려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보통 이 세 개 중에서 최근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사이클로스포린, MAF, 레플로너마이드. 저도 주로 그런데요. 뭐 MAF는 사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위장관 질병인데 보통 15 MPK BID 이상, 즉 하루에 30 MPK 이상을 먹으면 위장관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한 10에서 12 MPK BID 정도면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는 그래도 MAF를 먼저 치료 시도로 써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 위장관 증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이클로스포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에서는 뭐 사실 뭐가 됐든 항상 2차 면역제의 퍼스트 초이스는 클로람부실이겠죠. 그러나 사이클로스포린도 충분히 투여가 가능합니다. 고양이에서는 아자티오프린은 금기고요. MAF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해서 혈중 농도에 대한 것이 고양이 개체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아직까지 MAF도 고양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면역 억제 치료, 특히 2차 면역 억제제를 쓸 때는 심각한 이 약물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단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3주 동안 투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한 1, 2주 투여하고 나서 반응이 없는 것 같다고 빼기에는 이르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면역 억제 치료에 반응이 있으면요. 효과가 있는 최소 농도까지 약물을 천천히 줄이게 되고 기본적으로 가수분해 사료를 지속적으로 먹여서 면역 억제제 복용하는 것을 좀 더 필요로 하는 면역 억제제 농도의 농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고양이에서는 스몰셀 림포마를 룰아웃하기는 어렵지만 여부를 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면역 억제 치료의 원칙은 어쨌든 면역 억제는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되면서 면역 매개 과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체 차이가 면역 억제 약물은 민감도가 굉장히 크고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유용하고요. 특히 PDS는 당뇨나 쿠신 같은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사용해야 될 정도로 초기 부작용은 낮고 그렇지만 초기의 부작용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투여의 부작용은 높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환자들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약물에 대한 효능을 보자마자 면역 억제 용량의 스테로이드 효능을 보자마자 좀 최대한 빠르게 스테로이드를 감량하기 위해서 2차 면역 억제제의 빠른 투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투여한 뒤에 테이퍼링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2차 면역 억제를 고려하는 것은요. 어쨌든 스테로이드가 충분히 효과가 없습니다. 또는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하는 중에 금방 다시 재발합니다. 또는 스테로이드를 먹을 때 너무 부작용이 심합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기가 힘든 상태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미리 적극적으로 2차 면역 억제 투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약물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억제제를 3개를 동시에 쓰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3개제를 동시에 투여할 때는 어떻게 보면 2차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곰팡이 같은 것은 한 번 감염이 되면 환자가 사망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PDS랑 MF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환자가 도저히 이 면역 질병이 잘 안 잡혀요. 그러면은 어차피 MF가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때는 사이클로스포린 하나 더 얹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렇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그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제어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제어해야 되는 면역 체계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러한 배리어를 훨씬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효과가 없는 것이랑 환자의 부작용이랑은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때까지 일반적인 치료 시도를 했는지 그런 양상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향에 일반적으로 반응이 있는지 어떠한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차전자피가 굉장히 좋은 후보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특히 대장성 설사를 하는 경우에 더 그런데요. 차전자피를 먹이면 굉장히 증상이 호전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발라민과 폴레이트를 적극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GI 패널을 보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GI 패널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일부 보충해 주는 것은 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유산균도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도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하긴 하나 아직 어떻게 프로스펙티브한 그런 결과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이 저널에서요. 최근에서 나온 여러 가지 크로닉 엔테로패티에 대한 여러 논문들에 대한 에비던스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또 여러 배우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분변 이식이죠. FMT. 그래서 분변 이식도요. 분변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이미 있고 그 분변을 어떤 식으로 환자한테 이식해 줄 것인가. 뭐 마취하지 않고 관장하는 것처럼 해줄 것인가, 내시경을 통해서 해줄 것인가, 아니면 특수 캡슐을 써서 먹일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자체도 더 강력한 유산균을 먹이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분변 이식을 하는 것은 충분히 환자가 그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장염일 때는 그 면역 체계를 흔드는 것이 유산균의 비정상적인 어떻게 장내 미생물충의 불균형으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분변 이식을 통해서 좀 더 그 분변을 이식하면 결국 이식된 균 자체에서 일부가 메인 균으로 자라면서 면역 쪽의 대상이 되는 균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분변을 줬다고 해서 그 분변에 사실 들어있는 유산균이 환자한테 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일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들어가서 주균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는 사실 줄기세포도 최근에 적용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원발적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발적 치료는 오히려 FMT에 가까울 것이고 이것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많이 했지만 가성비가 떨어지는 편이죠. 가성비가 떨어진다면 가격은 비싸고 효능이 그 가격만큼 완전히 잘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심하진 않지만 거의 없지만 효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데서는 다른 약들이 잘 듣지 않을 때는 항염 효과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치료적 시도를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크로닉 엔테로패티 때 적용한 여러 논문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세보까지도 컨트롤된 논문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음이 밝혀져 있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료적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직검사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조직검사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도 당연히 있죠. 이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는 가수분해 사료를 최소 1, 2주 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영양학적 상담 추천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항생제에 대한 치료 시도, 그러면서 코발람의 폴레이트를 보충하고 실리움도 줘보고 차저자피도 줘보고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다가 이러한 것에 반응이 없다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치료적 시도를 해야 되겠죠. 특히 고용량을 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때 아쉬운 점은 림포마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직검사 한다고 배제할 수는 없죠. 조직검사를 한다면 적어도 가능성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조직검사 스테로이드를 줬을 때 특히 고양이에서는 면역 억제제까지 줘야 되는 심각한 상태의 쉽게 얘기하면 면역 매개성의 장염이 있다면 PDS와 클로람부실을 주고, 근데 스몰셀 림포마가 있다 하더라도 PDS와 클로람부실을 주는데, 물론 클로람부실의 용량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후가 스몰셀 림포마가 훨씬 짧기 때문에 평균적인 예후가, 그래서 환자의 예후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다른 것들을 최대한 룰아웃을 잘하고 와서 환자한테 위장관 증상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직검사를 봐서 확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특히 스테로이드 이상이 들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추천되겠으나, 그러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꼭 보호자에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스몰셀 림포마가 있다면 보통 PDS와 클로람부실을 투여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중대형 림프가 많은 림포마다 이런다고 한다면 이때는 고양이에서는 특히 CH 프로토콜이 우선적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굳이 조직검사나 바이옵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포검사만으로 꽤 진단이 잘 되고, 또 이러한 중대형 림프가 많은 림포마의 경우에는 대부분 메스 형태 또는 굉장히 큰 림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FNA 접근이 되면 FNA를 먼저 해보지 않은 것이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BT 구분은 예후평가에 고양이에서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결국 위장관 질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만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엘리멘트 림포마를 제어하면 면역 쪽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그때 어떻게 관리할지, 그 다음에 면역 쪽에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이건 면역 쪽 문제예요. 즉 평생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진단할 때 주의할 점은 GI 패널을 보냈을 때 해석할 점, 이것이 GI 패널에서 뭔가 결과가 의미 있게 나온다고 해도 다 염증병은 아닐 수도 있다. 그다음에 GI 패널에서 다 정상처럼 보여도 만성 위장관 질환일 수 있다. 또한 초음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음파의 장단점 볼 때 다른 질병은 스크린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너무나 봐도 GI 쪽에 국한된 질병의 가능성이 높은데 증상과 다른 검사상 초음파에서 위장관이 너무 정상 같다라고 해도 룰아웃은 할 수 없다. GI 질병을 룰아웃 할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GI 문제가 아닌데 꽤 오랫동안 구토절사를 하거나 많이 컨디션이 처져서 보호자가 위장관 증상으로도 오해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질병들이겠죠. 결국 개에서는 급성초장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CKD 아조테미아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헤파타이티스 때문에도 할 수 있고, 에디스 때문에도 가능하고, DK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거는 보통 좀 더 급성적인 증상이 나타나겠죠. 고양이에서는 갑기, 항이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큐트 판크레아티스는요, 일단 췌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기죠. 아시나셀과 베타세포가 물리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98%의 여기는 붉은색들이 다 아시나셀, 즉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것이고, 여기는 밝게 약간 보이는 것이 다 섬세포겠죠. 내분비 세포입니다. 그래서 아일렛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고, 아시나셀에서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성 췌장염이 장기간으로 이어졌을 때 여기 아일렛세까지 영향을 주면서 고양이에서는 이렇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듯이 뭔가 이것은 독특한 장기라서 이러한 물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그러한 사인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췌장의 일반적으로는 급성 췌장염의 병인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립신의 어떻게 보면 자가 활성입니다. 원래는 트립시노겐이 트립신이 될 때 어쨌든 이것이 오토 액티베이션이 되면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오토 액티베이션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토 액티베이션을 막는 것이 바로 오토 액티베이션이 이미 되고 나면 그거를 억제하는 PSTI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잘 적용되지 않은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품종에서는 급성 췌장염이 잘 생기겠죠. 슈나우저가 주로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급성 췌장염은 언제 생기냐면요, 오토 액티베이션이 너무 많이 생겼을 때, 또는 여기에 있는 이 오토 액티베이션이 적당히 생겼을 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이 안 나올 때,
즉 유전자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췌장염이 있다가 그것이 다른 산화적 손상 같은 게 이어지면서 급성화될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PLI 수치 정도로는 알 수가 없고 초음파를 봤을 때 색깔이 어떻다로 추측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임상 증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췌장염일 때는 일단 대증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그 환자한테 개선 양상이 있는지 보자는 거고, 아까 가성비 얘기로 대략 말씀드렸지만 췌장염일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혈장 수혈 같아요. 보호자 입장에서 그리고 수의사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떨어져 보이죠. 저는 일반적으로 췌장염일 때는 어쨌든 혈장 수혈에 도움이 되는 명백하지만 혈장을 맞아야 다 낫는 것도 아니고 혈장을 안 맞는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닌 경우를 또 분명히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한 2, 3일 정도 양상을 보면서 더 악화되는 양상일 때는 그래도 혈장 수혈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먼저 보호자에게 얘기를 한 다음 2, 3일 지나고 나서 비슷해서 좀 더 기다려 볼 만하거나 좋아지는 양상이면 쓰지 않고 그래도 더 증상이 악화되는 증상이거나 그럴 때는 혈장 수혈을 진행하고 그러한 편입니다. 자, 근데 중에서도 우리도 췌장염 진단할 때는 우리가 스냅 키트도 있고 V책 키트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도 결국에는 JVIM의 논문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V책은 아무리 봐도 이 아이덱스에 나온 스냅보다 못하다는 것이 결론인 논문이 JVIM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저자도 아이덱스에 관련이 있는 유명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러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봤을 때 참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여러 선생님과 의논해 봤을 때는 처음 진단 시에는 스냅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췌장염인 것 같은데 이 V책 장비에서 정상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그때 스냅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췌장염 임상상에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V책 검사상 완전 정상 범위 중에서 약간 오포마진 정도다라고 하면 다음날 다시 찍어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제 스냅으로 먼저 췌장염이 맞냐 안 맞냐 정도는 스냅으로 굉장히 정확한 표현에서 진단한 다음에 환자의 CPA 수치 모니터링 정도는 V책 정도로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어쨌든 진단 때에는 확실히 스냅 키트가 좀 더 가능성이 그러니까 룰아웃을 할 때, 즉 췌장염 가능성이 낮다라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냅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르지 않나, 또 효율을 높이지 않나. 그렇지만 V책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보통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이 그룹 2만 한번 자세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양이 갑기약 임상 증상, 특히 구토를 포함한 크로닉한 임상 증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고양이의 특징은 뭘까요? 밥은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니까. 근데 특히 혈중 토탈 T4 농도가 정상일 때도 있어요. 구토는 지속적으로 생기는데요. 근데 환자가 약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의심돼요. 이럴 때는 구토만 관련된 것을 대증 치료만 하고 2주에서 4주 뒤에 재검을 하고 근데 그때도 만약에 대증 치료해도 임상증상이 계속 있다. 이러면 토탈 T4를 다시 재고 프리 T4까지 잽니다. 이럴 때 토탈 T4가 정상값보다 정상의 중간값 이상이면서 프리 T4가 높다면 이 환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대증 치료도 하고 다시 재검까지 했는데도 토탈 T4, 프리 T4가 다 정상이다 그러면 다른 이러한 임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는 위장관 질병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갑상선 수치가 처음에는 정상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고양이에서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니겠구나 하고 룰아웃은 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두 번째 그룹이 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 든 고양이에서는 더 그러하겠죠. 따라서 고양이가 조금 마른 편은 아닌지 환자가 굉장히 보호자가 느낄 때 엄청나게 건강해 보인다. 지금 막 회춘했다고 느낄 정도로 집에서 잘 다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오히려 갑기항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 두 가지 보고 이번 수업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11살 푸들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본원에 왔을 때는 7.2kg였습니다. 자, 6개월 전에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서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근데 체중은 8kg였다 그럽니다. 건강검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지금 어쨌든 거의 800g이 빠졌네요. 보호자는 체중 감량을 일부러 한 적도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스트레칭 자세와 같은 비슷한 걸 종종 보였다. 보호자는 이것도 뭔가 배가 아픈 거 아닐까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자세를 종종 보였고요. 몇 달 전부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구토를 몇 번 했습니다. 3번가량. 근데 보호자 말로는 이물은 잘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밥은 어느 정도 먹어요. 이런 환자의 상태가 내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환자는 처음에 지역병원에 내원했다가 담낭에 거의 슬러지가 너무 심한 거 또는 거의 점액종과 비슷한 수준의 심한 담낭 슬러지가 있었던 환자여서요.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본원에 의뢰되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식욕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수개월권의 만성적인 좀 구토와 그다음에 복통을 의심할 만한 증상과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는 상태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주 호소는 만성적인 게 확실하고 위장관 증상이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체 검사 해봤을 때 뭐뭐가 약하게 들리는 것 말고는 림프전이 만져지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은 없었네요. 자, 이때 검사 항목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주 증상은 어쨌든 만성 구토도 있고 체중 감소도 있고요. 근데 뭐뭐는 우연히 찾은 것이죠. 근데 현재 나타나는 임상 증상과는 직접적 관련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진단을 해서 보호자에게 안내를 할 때는 늘 여러 진단명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진단명 중에서 보호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진단명과 인시덴탈 파인딩을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인시덴탈 파인딩 중에서는요. 지금 어쨌든 우연히 발견되긴 했지만 보호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시덴탈 파인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인시덴탈 파인딩으로 굉장히 강한 뭐뭐가 천진된다던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환자의 현재 이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더 가속화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그래도 함께 적극적인 진단이 필요한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시덴탈 파인딩과 좀 미뤄도 기다려도 되는 인시덴탈 파인딩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호자에게 안내하면 좀 더 보호자가 잘 여러 검사들을 따라오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안내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아서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워서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때 이것을 머무가 강도가 낮다는 것은 당장 심장 초음파를 추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도 보호자에게 거의 얘기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약한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의 주 검사 목적은 이러한 만성 위장관 질환이 실제로 다른 위장관에만 국화되어 있는 질병이 맞냐, 다른 건 없냐라고 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검사해야 되겠다. 특히 GI 패널도 같이 의뢰해보자. 뭐 이런 상태로 검사한 거죠. 그리고 에코도 추천되지만 현재 주증상과 관련 적으니까 흉부반성만 우선 찍고 만약에 마취를 해야 될 정도의 수술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가 의심된다면 그때는 심장초음파 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한 거죠. 일단 CBC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케미스트리에서 저하 알부민 혈증만 나타납니다. 알부민이 2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죠. 얘는 결국 하이포 알부미네미아가 있네요. 근데 이 하이포 알부미네미아가 있을 때 진단 접근법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생성이 안 되거나 소실이 많거나. 근데 생성이 안 되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먹었거나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죠. 한참 동안 못 먹었거나 또는 장기간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영양 상태가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간에서 기능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생성은 간에서만 하거든요. 재료는 먹는 것이지만 생성은 간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잘 먹었는지 간 기능이 괜찮은지를 보면 생성은 잘 됐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소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출혈이 생기면 같이 빠져나갈 수 있긴 하지만 이 환자는 출혈은 없어 보였습니다. 소실이 많은 건요. 빠져나가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오중으로 빠져나간다. 요로 빠져나간다는 게 프로틴 루징 네프로패시인 PLN, 즉 프로틴 유리아가 되겠고요. 장으로 빠져나간다가 아까 얘기한 프로틴 루징 엔테로패시 PL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일단 암모니아도 괜찮고요. 바이리시도 괜찮았어요. 그 말은 간 기능이 다 좋더라. 아니 ALT 다 괜찮았는데 간 기능 검사를 왜 하셨나요? 라면 이거는 간 상태 평가일 뿐이죠. 특히 만성 간염 막바지, 간이 너무 안 좋은 환자들은 깨질 간세포가 없으니까 ALT는 정상인데 간 기능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그것까지 확실히 본 것이죠. 간 기능이 괜찮더라. 그다음 최근에 시효까지 있었다. 좋았다. 그러니까 생성이 안 될 가능성은 없음. 그다음 요 검사를 했더니 요 비중도 좋고 프로틴도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오줌으로도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환자는 뭐예요? 프로틴 루징 엔테로패시를 PLE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흉부 엑스레이 찍었더니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복부 초음파 찍었더니 심각종 꽤 많은 슬러지 외에 장벽이 대부분 괜찮아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시경을 봐야 될까요? 뭐 그러한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환자에서는 임상 증상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장 병변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분명히 이 임상 증상은 구토를 주 증상으로 내어냈고 프로틴이 알부민이 낮아요. 근데 알부민이 낮은 것은 여러 검사를 해봤을 때 장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프로틴 루징 엔테로패시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초음파에서 장은 문제가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환자는 만성적인 장염으로 충분히 의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슬러지에 대해서는요. 보통 우리가 슬러지는 정상적으로 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요새 이제 다른 외과 선생님들 위주로 또는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 들어보면 이 담낭에 슬러지가 많은 것 자체가 대부분은 괜찮지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만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위장관 증상, 그러니까 다른 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뭔가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구토를 자꾸 하거나 뭐 살이 조금 빠지거나 밥을 좀 먹다가 깨작깨작 거린다거나 이렇게 속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즉 뭔가 다른 원인은 전혀 특별한 게 없는데 환자가 뭔가 식욕이 좀 떨어지고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담낭 절제를 하고 나면 그 환자가 개선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슬러지가 굉장히 심한 환자가 있다면 설명되지 않고 다른 원인이 전혀 없다면 그 위장관 증상이나 특히 식욕 부진이 있을 때 이것을 절제술하는 것은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도 뮤코실과 슬러지, 보통 뮤코실하면 막 너무 나쁜 것이고 슬러지하면 마치 정상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 생각보다 주 성분들은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즉 이것이 완전히 슬러지가 완전히 전혀 의미 없는 무조건 정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환자는 폴레이트, 코발라민 다 정상이네요. TLI도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환자를 이뮨 메디에이티드 크로닉 엔테라이티스로 가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임상상의 주 원인으로는 어쨌든 PLE 중에서 이걸 내린 거죠. 프로틴 루징 엔테로패시 중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뭐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 문진과 다른 검사상을 배제하고 면역이 관련된 크로닉 엔테라이티스 같아요. 근데 이것 중에 어떤 것일지는 치료적 시도를 해봐요 라고 한 거예요. 배제 못한 건 써놨죠. 감염을 100% 감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림포마를 완전히 배제는 못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비어한 GB 슬러지가 있는데 임상 증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틴 유래가 왜냐면 하이포 알부미네미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먼저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시덴탈 파인딩인데요. MMVD로 ACVR 스테이지 B1 같아요. 약한 뭐뭐니까요. 근데 추가 검사를 위해서 확진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안 할래요.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환자가 결국 내시경을 해야 된다, 생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마취를 겪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봐서 정확한 스테이징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플랜을 써봤어요. 처음에 내부 구충제 이틀 동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분해 사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조를 치료적 시도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GB 슬러지가 있으니까 주요 증상은 아닌 듯하지만 UDA 줘봤습니다. 근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줬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보통 면역 쪽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결국 이것 중에 하나다. 이것 중에서 서서히 보면서 어느 것에 맞는지 찾아가 보자는 거였고 이 환자가 만약에 저는 복수까지 있는 정도로 심한 하이퍼알부미네미아 환자였다면 바로 여기 또는 여기로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시작하지 않고요. 자, 9일 뒤에 왔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구토가 없었고 다행히도 가수분해 사료도 잘 먹는답니다. 근데요, 알부민이 약간 올랐어요. 2.0이었는데 알부민이 2.2로 올랐어요. 그러면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AR인가? 항생제만 주더라도 가수분해만 먹더라도 조금 나아졌나? 그리고 가수분해 사료 먹은 지 아직 9일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먹여보자라고 해서 2주 동안 동일하게 처방하고 2주 뒤에 보기로 했어요. 근데 2주 뒤에 왔는데요. 식욕이 약간 떨어진 날도 있긴 했는데 뭐 구토는 많지는 않았다고 보호자가 이야기했어요. 2주 동안 한 번밖에 없네요. 근데 결국 알부민은 결국 정상으로 자꾸 안 돌아와요. 체중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부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체중 감소가 된 것도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염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줬어요. 소염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줄 때부터는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이 굉장히 유용하나 어쨌든 보호자와의 면담과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하지 못하고 소염용량의 스테로이드만 주고 알부민 양상을 보기로 하고 스테로이드와 파보티딘을 처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는 TP 알부민이 개선됐고요. 임상정도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 이 환자는 소염 용량의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있는 그러한 만성장애 환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보호자한테는 언제든지 스테로이드를 계속 최대한 줄일 거지만 지속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당분간 2달마다 그걸 담당 봐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점액종 진행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잘 먹고 증상이 괜찮다가 갑자기 위장관 증상이 또 설명되지 않게 굉장히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조만간 MMVD 확진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즉 지금은 당장 중요하지 않은 인시덴탈 파인딩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마취하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까지도 스테로이드를 3일에 한 번 먹다가 최근에는 단약까지 했는데요. 그리고서 잘 지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증상이 다시 생겨서 스테로이드를 결국 2OD 정도 수준으로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소염 용량으로 2OD 정도로 복용하면서 꽤 장기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고양이 환자인데요. 6개월 전만 해도 특별한 이상 소화기는 없었다. 초음파에서도. 근데 2개월 전에 토 한 번 해서 대증 치료 받았더니 뭐 괜찮은데 종종 구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환자 원래는 3.2kg 근처였던 애니까 환자가 3kg 근처가 됐다. 보호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보호자였는데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하고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근데 구토를 심한 날은 하루에 4-5번까지도 한다. 근데 어쨌든 이 환자는 컨디션은 대부분 좋은 편이다. 이 환자도 전형적인 크로닉 엔테로패시로 보이죠. 크로닉은 맞죠. 수개월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환자도 신체 검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요 검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환자는 실제로 위장관에만 병변이 있는 환자이다라는 것을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요 하이포알부미네미아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PLE까지는 아닌 것이죠. 초음파 봤을 때 이 환자는 십이지장과 일리움 이런데 전반적으로 장에는 림프절들이 다 좀씩 커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장염이 있으면 주변 림프절은 다 커져 있죠. 근데 여기서 FAN을 시도할 만큼 크기가 크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만약에 FAN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위치가 있거나 컸다면 당연히 FAN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림프절들이 중간중간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적과 관련된 장염일 때는 늘 장 주변의 림프절은 어떻게 보면 디텍션 되거나 좀 커져 있을 수 있어요. 즉 장 주변에 림프절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해서 다 엘리멘터리 림포마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능하다면 세포 검사도 하면 좋겠지만 이 환자는 진행하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초음파로서 많은 정보를 얻었죠. 장 말고는 특별한 병변이 없어 보인다. 근데 장이 확실히 장벽에 병변이 있어 보인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장을 스크리닝 한 다음에 이제 영상 쪽에서는 예를 들어 림프종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만약에 코멘트를 주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무스쿨러리스층이 별로 두껍지 않다는 뜻이겠죠.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영상에서는 그런 것도 한 개 토대로 우선순위를 줄 수는 있겠죠. 이 환자는 이렇게 똑같이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정도까지 가면 스몰셀 림포마를 꼭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직 검사도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료적 안내를 했고요. 보호자한테는 가수분해 사료와 이제 고양이에서는 ARE의 증거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저는 소염 용량을 바로 줬습니다. 근데 항생제에 분명히 반응이 있는 고양이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가수분해 사료와 PDS 소염 용량만 줬더니 반응이 양호해졌어요. 근데 PDS를 테이퍼링 하다가 구토가 다시 생겼어요. 살도 다 잘 찌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치료적 시도를 위해서 바소드를 추가로 줬더니 어쨌든 이 약은 저는 사실 중증의 면역매개 쪽으로 있는 장염 환자는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많았는데 PDS 소염일 때는 PDS를 잘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쨌든 장 안에서 항산화제가 되는 것이고 PDS를 지속적으로 테이퍼링이 가능해져서 이 환자는 거의 3일에 한 번만 스테로이드를 먹고 현재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에이지 레이시오를 보면 한번 이제 에이지 레이시오에 대한 것이 문의가 좀 많이 하셔서요. 보통 에이지 레이시오가 높으면 저희가 에이지 레이시오가 뭐 0.4 이하면 우리가 제일 고양이에서 걱정되는 병은 결국 FIP잖아요. FIP 가능성이 좀 높다. 0.8까지 이상이면 FIP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통 우리가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있다 하더라도 에이지 레이시오는 낮겠죠. 왜냐하면 알부민 나누기 글로불린이니까. 그래서 알부민이 낮아서 에이지 레이시오가 낮은 경우에는요. 이 하이포알부미네미아에 대한 진단 접근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때는 에이지 레이시오가 낮은 것이 FIP 가능성과 관련성이 적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FIP 때문에 복수가 생기고 뭐 알부민이 낮고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그렇지 않고
알부민이 낮아서 에이지 레이시오가 낮은 거면 이 에이지 레이시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알부민 낮은 거를 먼저 컨트롤 해보자. 관련 질병 찾아보자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단백 혈증, 저알부민 혈증일 때 진단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게 걱정되는 거죠. 글로불린이 높아서 에이지 레이시오가 높다. 0.4 이하면 이때는 충분히 FIP일 때 글로불린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요, 단 심한 염증이 있을 만한 다른 질환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구내염이 굉장히 심한 고양이가 있는데 에이지 레이시오가 낮아요. 글로불린도 높아요. 그러면 구내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구내염을 컨트롤하면 당연히 에이지 레이시오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니면 다른 이제 염증이 심한 부위에 있어서 글로불린이 높을 만한 그러한 상태일 때는 이제 그것이 해소되고 나서도 뭔가 복수나 흉복수가 있으면서 다른 원인들은 특별히 없으면서 에이지 레이시오가 낮다, 글로불린이 높다고 하면 그때는 FIP 가능성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고 FIP에 대한 신약이나 그런 치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하이포알부미네미아가 있으면서 에이지 레이시오가 낮은 경우에는 저알부민 혈증에 대한 감별 진단을 우선순위로 두자는 뜻입니다. 자,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이제 만성 장염이 있을 때 언제 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GI에만 장 질병이 국한되어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되냐, 또한 고양이에서는 특히 엘리멘트리 림포마 어떻게 감별하냐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또 진료를 보실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안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